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 라디오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도 살아왔다. 우리 젊었을 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두 주먹 불끈 쥐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단어였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적의 중심에 섰던, 그러나 평생을 물과 불처럼 다르게 살았던 두 거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불도저 같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의 깊이를 재는 고요한 등대 같았죠. 네, 바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이 두 분이 평생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 때로는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눠야만 했던 숙명적인 관계였다는 것을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잊혀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실 것 같다면 좋아요로 미리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거인.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이전은 돌도끼 쓰던 선사시대고, 그 이후라야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 역사시대라고 말이죠.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의 첫 장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인물들이 바로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입니다. 참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학자들한테 누가 가장 존경스럽습니까? 물었더니 1위로 정주영 회장을 꼽았답니다. 그 불굴의 도전 정신,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불을 지피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과연 어떤 경영자가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이번엔 이병철 회장이 1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 얼음장 같은 냉철함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영웅이었던 두 사람을 향한 평가가 지금도 이렇게 엇갈린다는 사실이요. 한 분은 반드시 이기는 승부사였고, 다른 한 분은 절대 지지 않는 전략가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토록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두 분의 얼굴, 바로 인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2장 이웃집 아저씨, 날카로운 선비. 자, 다 함께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주영 회장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크고 다부진 몸집에 커다란 뿔테 안경, 빗은 듯만 듯한 짧은 머리, 그리고 허허허 하고 웃는 그 순박한 미소.
트렌치코트 한 벌을 10년 넘게 입고 구두가 다 닳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으셨다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동네 큰형님 같은 분이셨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호리호리한 몸에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늘 날이 선 듯한 완벽한 정장 차림. 그분의 단정함은 바지 길이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구두를 살짝 덮는 그 완벽한 길이를 늘 유지하셨다는 거죠. 눈가에 잡힌 주름마저 황금 주름살이라 불릴 만큼 지성과 품위가 넘쳤습니다. 곁에 가면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만지게 만드는 그런 깐깐하고 빈틈없는 선비 같은 모습이셨죠. 말투는 더더욱 달랐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남이 건너가는 걸 지켜보고 다시 자기가 두들겨 보고 나서야 마침내 발을 떼는 분이었답니다. 그만큼 신중해서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그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었죠. 반면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요, 일단 돌다리를 향해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일단 저지르고 봤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설명하느라 말이 구구절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보십시오. 외모부터 말투까지 이렇게 다른 두 사람. 그런데 이 다름이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나라의 명운을 건 사업에서 부딪혔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두 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부터 따라가 보시죠. 그 시작부터가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제3장 시끌벅적 장남 고독한 막내. 정주영 회장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에게 고향은 벗어나야만 하는 굴레였죠. 결국 4번의 가출 시도 끝에 서울에 정착해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합니다. 그의 성실함을 본 주인이 2년 만에 가게를 물려줬을 때 그의 나이 24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자마자 고향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남동 20평 남짓한 집에 무려 20명의 대가족이 모여 살았답니다. 돌아눕기조차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매일같이 직원들 밥까지 지어 신설동 공장까지 머리에 이고 날랐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와 달리 이병철 회장은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로 고독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13살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20살에는 더 큰 세상을 보겠다며 일본 유학길에 올랐지만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건사할까 고심하던 끝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사업을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26, 창원에 정미소를 열었죠. 이렇게 시작부터 달랐던 두 사람이 각자 쌀가게와 정미소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은 이 두 청년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바로 6.25 전쟁이었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각자 인생을 뒤바꿀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4장 기적을 만든 두 개의 선택.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부산으로 피난 간 정주영 회장. 그때 마침 미군 사령부에서 유엔군 묘지를 단장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한겨울에 묘지를 온통 푸른 잔디로 덮어달라는 불가능한 주문이었죠. 잠베일은 단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의 머릿소리에 어린 시절 고향의 겨울 청보리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당장 트럭 수십 대를 몰고 낙동강변으로 달려가 파랗게 자란 청보리를 뿌리째 전부 떠다 묘지에 심어버렸습니다. 한겨울에 파릇파릇하게 변한 묘지를 본 미군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상상도 못할 생각 하나가 벼랑 끝에 몰렸던 현대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대구로 피신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양조장의 이익금이 3억 원이나 비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액을 손에 쥔 그는 즉시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다시 차립니다. 전쟁통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확히 꿰뚫어본 그의 기민함 덕분에 단 1년 만에 자본금을 무려 17배로 불려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정주영은 창의력으로, 이병철은 통찰력으로 기회를 잡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은 훗날 대한민국 산업의 명운을 건 두 번의 큰 전쟁, 바로 자동차 전쟁과 반도체 전쟁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과연 그 승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5장 정벌경영 vs 황제경영 세기의 대결. 1970년대 중동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정주영의 현대그룹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때 그는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사에 필요한 거대한 철 구조물을 한국 울산에서 만들어 12,000km 떨어진 중동까지 바다로 실어 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층 건물만 한철 구조물 수십 개를 싣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넌다는 말에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신념은 내 경험에 의해 확고하게 굳어 있다며 바지선을 출항시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작전 하나로 현대는 중동 건설 신화를 썼고 대한민국은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정주영식 정벌 경영의 진수였습니다. 한편
이병철 회장은 2003년 일본 도쿄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선언을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 당시 삼성은 TV나 만드는 회사였고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8년 넘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한 이병철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그들의 기술 속국이어야 하는가라며 밀어붙였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통찰력만으로 내린 결정. 이것이 바로 명령은 내가 한다는 이병철식 황제 경영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제국을 건설하던 두 사람. 그런데 운명은 이 두 거인이 같은 길목에서 만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 사업이었죠. 정주영의 심장과도 같았던 자동차 사업에 이병철이 도전장을 내밀고 이병철의 미래였던 반도체 사업에 정주영이 뛰어들면서 마침내 두 거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최후의 웃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진행자 정주영 회장님은 스스로를 아산알산 높고 우람한 산이라 칭했고 이병철 회장님은 호암호이안 호숫가의 바위라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참 다른 삶을 사셨죠. 한 분은 용감한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경험을 믿고 거침없이 돌진했다면 다른 한 분은 지혜로운 여우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물과 불처럼 달랐던 이 두 거인이 평생을 경쟁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를 의식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의 경제 영토를 세계로 넓혀온 두 분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현대나 삼성과 얽힌 개인적인 추억이 떠오른 분들이 계실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현대건설에서 일하셨지. 처음 장만했던 컬러 TV가 삼성 거였는데 와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